예, 안녕하세요. 오늘 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근현대사 기념관에 있는 심철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술대 주제는 원주 반출 문화재 보존 조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원주시 관련 반출 문화재에 대한 보존, 환수, 관리, 조사 사업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수행해서 원주시가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보존, 관리, 환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그런 의미로서 발표회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한국 문화재 약탈과 반환, 문화 교류 및 조사 활동에 대한 보고, 원주 정중 문화재의 현황과 불교 문화재, 그리고 기록 문화재, 그리고 국외 원주 문화재 소장 상황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이신 김웅배 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거국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간소하게 된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반칠문화재 환수나 교류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던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고 또 우리 유산들을 같이 미래 세대와 현대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단초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을 비롯해서 원주시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는 총 7 총론을 포함해서 총 8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총론은 한 5분 정도 발표해 주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 7개 주제는 한 20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원주시 반칠 문화재 보존 환수 관리 조사 사업 과제 소개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 계신 왕인종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왕현종입니다. 제가 오늘 뜻깊은 원주 반출 문화재에 관한 세미나의 총론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면서도 깊은 책무감을 느낍니다. 이번 과제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올 9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10월 28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1개월 동안 조사하는 것이고요. 연구 목적은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개항기 이후 원주시에서 반출된 문화재 학술 연구 자료집 제작을 통한 반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문화재 환수 활동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법은 반출 문화재의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자료집을 집대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추진될 원주시의 국내 해외 반출 문화재의 환수 활동의 기초 작업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 세부 계획은 원래 계획서를 제출할 때 국내 조사 활동과 국외 조사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일본이나 미국, 해외 등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해외 조사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국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해서 원주시 반출 문화재에 대한 오늘과 같은 발표회로 일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최종적인 종합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보아서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의 성과와 대응 전략, 두 번째는 국내 소재 원주 문화재 자료 현황과 보존, 세 번째는 국외 소재 원주 문화재 자료 현황과 보존, 네 번째는 원주시 관련 문화재 연구 조사의 자료 집성 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출 문화재 조사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만 적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외 문화재 재단과 협력을 하게 되었고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마침 충남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단하고 협력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일본 도쿄대학의 종합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말 일제 초기에 조선의 고족 조사를 전담해 왔던 세기노 다다시 교수의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는 21개국에 걸쳐서 무려 19만여 점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원주 문화재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주 반출 문화재 조사팀의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반출 문화재 조사와 환수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소장의 원주 문화재에 대해서 일본 도쿄대학의 종합박물관 혹은 아가와 문고 소장의 전적, 교토대학의 가와이 문고 소장의 전적, 또 일본 네츠 미술관 소장의 고려 부도 탑, 하버드 옌칭 도서관의 전적 문서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되겠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몇 년간 환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장 원주 문화재도 역시 포괄이 되겠고요. 국내외 소장 기관과의 협조가 굉장히 이제 절실한데 해외 기관에 비해서 국내 기관은 원주 문화재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협의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난점을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후속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원주 문화재 고족 조사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일본 도쿄대학의 세키노 다다시의 원주 문화재 조사 활동과 기록물에 대한 자료집 출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원주 문화재 조사와 환수위원회를 시 차원에서 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후속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원주 피탈 문화재에 대한 조사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1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1주제는 서구의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주제로 해군사관학교에 계신 김경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이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하게 될 이 발표문은 제가 이 세미나를 제가 할 수 있는 주제가 한국의 이런 원주의 반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주제를 이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 기존에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제가 이번 주제에 맞춰서 문화재 약탈사와 반환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가, 자 이런 거를 이제 기존에 제 글을 정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유럽에서의 문화재 개념의 변천,
그리고 이제 문화재 약탈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확장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제법, 이 문화재 환수와 이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제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화재 반환의 문제의 시작은 이 19세기, 20세기의 세계의 격변과 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재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들 뭐 우리나라의 사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세계 체제가 재편되고 신생 국가들 혹은 이제 과거의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국가를 어떤 재건하고 자신들의 국가를 재건하고 새로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에 빼앗긴 제국주의 시대에 빼앗긴 이 자국의 자민족의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노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이제 뭐 내가 뺏겼기 때문에 돌려달라 이런 문제만이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군사의 영역까지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날 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화재 반환 문제는 대부분 이제 뭐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이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의 문화재 약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약탈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반환 문제를 어떻게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 20세기, 21세기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문화재 약탈과 반환 문제의 핵심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 문화재 반환 약탈사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문화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게 이 문화재는 특정 민족, 특정 국가의 어떤 뭐 역사나 뭐 민족의 정서나 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자, 이런 물건으로 인식된 역사가 어떤 것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어떤 긴 역사를 봤을 때 과거의 물질 유물을 중요하다고 여기게 된 것, 이거는 뭐 역사를 담고 있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자, 이런 인식이 생긴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진짜 아무리 길어봐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유럽에서는 사실 고대부터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의 물질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고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있어 왔지만 이게 이 중세를 지나서 근대 적어도 뭐 한 15세기에 이를 때까지 이게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별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개별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재 약탈 문제는 당연히 이제 전쟁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 뭐 침략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점령한 국가의 어떤 물건을 약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고대부터 중세 유럽 때까지는 이 물질적 가치를 지닌 물건, 실제로 뭐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제외하고 이 가치를 지닌 물건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대개 이 재화, 보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유물은 그냥 종이로 만든 책일 수도 있고 뭐 흙으로 빚은 도자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자체는 과거에서는 그게 중요한 물건으로 인식이 안 됐다는 거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물질적 가치를 가진 물건은 과거의 것일지라도 재화로 환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뭐 금, 은, 우리가 흔히 금은보화라고 하는 이런 과거의 물건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과거의 물건들을 약탈하고 수집해야 되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중세 후기인데요. 유럽의 중세 시대까지도, 그러니까 대략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5, 6세기부터
한 14세기, 15세기 정도까지 우리가 약 1000년의 기간을 유럽에서 중세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까지는 하물며 이제 뭐 과거의 역사적 물건은 중요하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예술품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중세 시대 때 중요했던 물건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이제 유럽의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데를 가면은 이런 뭐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의 예시를 정한 거지만 이런 어떤 성인의 유골, 성인의 시신, 뭐 성인이 썼던 뭐 망토, 막 이런 것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뭐 수도원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으로 이 전시가 돼 있는데 중세 후기에 가면은 뭐 귀족, 상인,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집단들에게서 과거의 것들 중에서 정말 이건 수집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이런 성유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카톨릭이라는 당시 이제 중세를 지배했던 자, 이 종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굉장히 이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으로 수집이 됐고요. 그래서 이 간혹 최근에 이제 20세기 이후에 후반기의 연구에 따르면 이 중세 때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조각이나 이런 거를 수집하는 귀족들, 상류 계층들이 일부 있었긴 했지만 이것이 중세 시대의 어떤 유행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었고 오히려 이제 이 중세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물, 조각, 자 이런 것들을 중세 시대에 자기의 뭐 집 짓는 데 쓴다거나 뭐 시청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대리석을 갖다 쓰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을 정도로 고대의 자신들의 과거 역사 유물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식이 거의 없었던 시대가 이제 이 유럽의 중세 시대까지였고요. 이 본격적으로 정말 과거의 물질 유물은 단순히 우리가 구문보화로 이 환산할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뭐 가치, 문화 혹은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를 물건에 이런 가치를 물건에 투영하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투영하기 시작한 건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는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사이를 우리가 이제 뭐 대략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제 르네상스 시기, 근대 초, 자 이런 시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는 어떤 이 중세와는 확실히 다른 가치관, 세계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중세에는 유럽에서 중세 시대의 세계관은 되게 성서에 기반한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뭐 이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실제 없이 이제 성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한다던가 그다음에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이 지나가고 뭐 365일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다 신이 만든 자, 이 완벽한 이 신이 만든 세계에서 우리는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세 시대의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과는 매우 다른 그냥 뭐 그날 그해 있었던 일을 그냥 뭐 간단하게 기록하는 수준인 자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때 역사적 개념 우리가 역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물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 인식의 하나일 텐데 이런 것이 이제 중세 때는 부재했었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사회 경제적인 여건들이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중세라고 하면은 이 지방 분권적인 체제, 봉건제 체제였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의 씨앗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뭐 물물 교환이나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이 화폐 경제는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 15세기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근대적이라고 하는 뭐 자본주의 시장, 화폐 경제, 그다음에 중앙 집권화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런 용어가 붙여진 것도 이 시대의 가치가 어떤 성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시 이제 근대 유럽인들이 따라가고자 했던 이상적인 과거는 어디냐? 바로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 이제 이 인문학자들한테는 뭐 더 구체적으로 로마 공화정 시대가 자신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거기를 이상향으로 삼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과거, 이 중세 시대 이전에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까지의 시대를 다시 보는, 자, 그 시대를 다시 보고 다시 읽고 그 시대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중세와는 확연히 다른 역사관, 과거의 역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이게 현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물질 유물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수집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피렌체의 이 대표적인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리가 메디치 가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메디치 가문은 전통적인 귀족, 혈통 귀족은 아니었고 당시에 이 변화하는 시대상에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자수성가형, 그러니까 상인 계층, 중간 계층이었으나 당시의 시대 변화를 잘 타고 잘 이 해석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상업으로 돈을 번 계층이 이 상류사회에 편입된 이런 이제 대표적인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메디치 가문이 새롭게 상류계층으로 편입되고 어떤 자신들의 가문, 자신들의 계층,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중세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등장한 이 새로운 지배 계급들이 기존의 지배 계급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 예술품이나 어떤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이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는 뭐 동시대의 유명한 예술가들을 후원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의 고대 그리스 로마 유물들을 수집해서 자신들의 집에 저택에 전시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류계층들의 내가 이전과는 다른 시대의 가치관을 가진 이제 새로운 나는 지배 계급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이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에도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뭐 과거의 물질 유물과 함께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트워크, 그러니까 예술품에 대한 이 인식, 예술가, 미술가에 대한 가치들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예술적으로 가치 있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거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행위들이 상류계층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는 흔한, 굉장히 당연히 내가 지배계급이라면 교양 있는 상류계층이라면 해야 되는 이런 일들로 이 수집이나 전시 이런 것들이 여겨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서구에서 박물관의 역사, 가치 있는 물건들을 전시하는 공간인 이 박물관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초기 형태를 우리가 어떤 이제 일종의 방이라는 의미를, 서재,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스튜디오로와 호기심의 방,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방이라는 이 의미에 이런 방, 이런 군주들이나 부유한 상류계층들이 했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전시실, 전시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유럽 박물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당시 이제 16세기, 15세기에서 이제 17세기 사이에 부유한 상인 계층이나 상류 계층들의 어떤 이 호기심의 방, 스튜디오로의 예시들인데, 보시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박물관하고 아마 조금 다른 이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라고 하면 뭐 시대별로 혹은 이제 물건의 어떤 속성별로 분류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뭐 무슨 동물의 가죽, 뭐 등껍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무슨 가면, 물건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이국적인 뭐 조각,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때의 영향은
당시 이제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갔을 때 있었던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노선 시대에서 범선 시대로 넘어간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럽인들이 세계로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불리는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기들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식물, 동물, 자, 전혀 본 적이 없는 부족들의 문화, 자, 이런 것들이 유럽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이 이제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무슨 동물, 식물, 무슨 이런 전시품들 중 있는 이런 것들은 당시 상류계급들, 돈 많은 계층들 사이에서는 나는 이런 최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이 굉장히 이국적인 것들을 모으고 전시할 수 있는 재력과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 됐고요. 그래서 이 수집의 행위는 이제 16세기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럽의 근대가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행위로 확대가 되고, 자, 수집의 기준도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그러니까 어떤 뭐 돈이 되는 물건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가치관, 세계관을 반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그게 바로 이제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집품들은 단지 이제 물질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당시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이런 당시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뀌는 거는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던 이런 사회 당시의 사회 경제적 변화, 뭐 항해수업 발달, 그다음에 뭐 대규모 교육의 증가, 그다음에 부의 증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인한 세계관의 확장.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지방 분권적인 체제에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나아가는 이런 변화, 자, 이런 것들에서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가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 수집품의 역사로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당대 이제 유럽의 상류 계층들이 예술품, 조각, 그다음에 뭐 굉장히 이국적인 이런 어디서 들여온 이런 뭐 여기 지금 우리 뭐 조개 껍데기 생물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데 이렇게 모아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 이렇게 전시해놨던.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물건들 전시 방식이 이제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화재 반환, 그러니까 약탈의 문제는 그럼 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아까 얘기를 잠시 나왔던 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으로 이 유럽 세계가 유럽 대륙을 넘어서 배를 타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로 이 활동 무대를 이 확장해 나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 유럽 열강들이 자기들끼리 이 식민지 쟁탈 전쟁, 자, 이런 경쟁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에 뭐 제 전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발표의 이제 대표적인 문화재 약탈과 반환의 사례 예는 제가 영국의 사례를 들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이 19세기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지금의 미국이 하고 있는 역할을 바로 영국이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넓은 제국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 열강이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문화재 약탈을 해서 전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영국 박물관, 흔히 대영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자, 영국 박물관하고 이 루브르 박물관은 바로 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열강들, 자, 이제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이런 유럽의 열강들이 해외로 팽창하고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집하고 약탈한 물건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전시 공간이 바로 이 영국 박물관하고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특히 이제 여러 유럽의 열강들 중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가장 치열한 이 경쟁 관계를 보였는데요. 이런 유럽 국가 내의 7년 전쟁, 그다음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전쟁이죠. 그다음에 이제 플라시 전투는 인도 대륙에서 있었던 전투인데, 자, 이런 전쟁들을 영국과 프랑스가 했다는 건데 그 전장이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 인도 대륙에서까지 이 국가들이 전쟁을 벌였다는 건 그만큼 유럽 열강들의 힘이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시작, 우리가 흔히 이 문화재 약탈사에서 근대 문화재 약탈의 대규모 국가의 수준에서 대규모 약탈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이 근대 문화재 약탈사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나면서 이 굉장히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170여 명의 학자단,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들을 타 대동해서 이집트의 역사, 문화, 뭐 언어, 지리, 자,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프랑스군이 대규모의 고대 이집트 유물들을 획득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전쟁을 수차례 치렀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영국하고 이 이집트 앞바다 나일강, 뭐 지중해 앞바다 나일강에서 또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영국에 패배한 이집트가 자신들이 이제 입수했던 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을 당시 이제 승전국이 패전국의 모든 걸 가져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입수한 자료들 대부분이 다 영국군에게 넘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유물 중에 하나가 지금 영국 박물관에 제일 인기 있는 전시품 중에 하나죠. 바로 이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 로제타 스톤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인데, 이게 이제 이때 이거를 찾은 건 프랑스지만 영국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걸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영국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국은 이때 획득한 이집트 컬렉션이 지금 영국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대규모 이집트 컬렉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고, 자, 이때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단순히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자, 그 지역에 이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 누가 더 많이 수집하느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걸 자국의 국립박물관이나 뭐 자국의 박물관에서 이거를 더 많이, 굉장히 중요한 유물을, 눈에 띄는 유물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이걸 전시하느냐가 당시 유럽 열강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국력 혹은 내가 얼마나 문명국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었을 정도로, 이 유럽이 이 전 세계를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재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물건이지만 굉장히 이 19세기, 20세기 제국주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문화재 약탈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이 뭐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굉장히 많은 지역을 획득하고 있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영국보다는 적지만 굉장히 많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영국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모든 국가 유럽의 열강들을 다 표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이 굉장히 소수의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영국의 대표적인 약탈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크로드,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이 중앙아시아에서의 약탈 사례인데, 여기 이제 둔황이라고 써 있는 이제 이 지역 실크로드 교역로에 있었던 이제 고대 도시들의 이 지역에 있었던 것들을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 19세기 말에 새로운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자, 일본까지 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유적에 대한 이런 수집과 약탈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약탈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지금 이런 영국을 비롯한 그리고 일본까지 해서 왜 돌려주지 않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옛날에 훔쳐간 거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반 대중 분들에게는 많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옛날에 잘못한 걸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이런 주장만 가지고는 돌려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화재 반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유엔 산하의 이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라는 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이 국제협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처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장 처음 생긴 법이 바로 전시회, 그러니까 전쟁 때 약탈 문화재를 약탈한 거는 금지한다. 자, 그리고 전시에 약탈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한다라는 법을 만든 최초로 나온 이 문화재 보호법이 바로 이 1954년의 헤이그 협약이고요. 자, 그다음에 평시에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1970년에 체결된 유네스코 협약이고, 자, 이 유네스코 협약이 어떤 구속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나온 법이 이제 1995년에 체결된 유니드로아 협약인데, 그러면 국제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자, 이런 국제협약들을 만들면서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러면 왜 과거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약탈된, 전쟁을 통해서 약탈된 물건들이 왜 반환되지 않느냐? 이 법이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법이 제정된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도 뭐 54년, 70년, 95년에 다 체결된 법이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자,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이 안고 있는 자, 이 문화재 반환의 문제는 대개 19세기나 20세기 초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국제법을 가지고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소급되지 않고, 또 하나 굉장히 이 국제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한계는 바로 이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는 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 그리고 이 각 협약의 개별 국가들이 이거를 비준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가입하고 이 각각의 국제법에 비준한 국가들에서만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불법을 저질렀어도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이 국제법상의 법적 근거로는 이거를 제재하거나 이거에 대한 처벌을 할 이런 강제력이 이런 국제법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거는 뭐 문화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유엔의 문제점이 이제 그것이죠. 어떤 강제력이나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있어서 어떤 전혀 이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 국제법은 19세기,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진 문화재 약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이 예, 끝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방금 들어가네. 자국만의 문화재 예, 보호법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국가들, 조금 되니까는 조금만 좀 네,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국내법이 영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내법들이 자기 자국 내에 이미 한번 들어온 굉장히 가치가 큰 물건에 대해서는 반출할 수 없는 금지법을 대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법적 근거들을 들면 되게 이제 이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자, 따라서 이런 국제협약들이 현소유국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지금 현재 이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전폭적인 양보나 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지지가 없는 한은 사실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낸 이 발표문의 마지막 이제 나가면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 병인양요 때 이 외교장관 의계를 반환받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지만 끊임없는 이제 국가, 민간, 자, 이런 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다음에 국가의 끊임없는 이제 요청, 자, 이런 것들이 다 병합되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끊이지 않고 가야만 상대방 국가를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재 이걸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굉장히 부족하고, 따라서 지금 이 원주 반출 문화재 이런 조사나 연구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민간 단체, 학자, 그다음에 정부가 이 3자 단체가 모두 같이 노력을 해서
굉장히 끈기 있는 이 조사와 관한 요구를 했을 때에만이 이런 최종적인 결과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유럽의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발표는 굉장히 늦게 해서 죄송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제한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이게 독촉해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못다 하신 얘기는 우리가 2부 토론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얘기 나누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발표하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20분 발표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충청남도 국내외 문화유산 교류협력단 운영 사례 소개라는 주제로 충남 역사박물관 관장님으로 계신 민정희 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PT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서요. 네, 저는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들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국내외 문화유산 교류협력단 운영 사례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목차는 추진 배경과 수행 기관 그리고 분야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태조사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단 단장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맡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진전과 함께 반출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실태조사단은 15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국외소재문화재 기금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2023년까지 이제 70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 10억 그리고 21년과 23년까지 매년 20억을 지금 출연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역사박물관의 기금 운용 수행 기관으로 결정을 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행기간 관련해서는요. 저희는 2004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개시를 올 1월 1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박물관 전경이고요. 다음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의 원장 아래에 연구실 역사박물관이 있고요. 역사박물관에 부서로 문화유산 교류협력단이 있습니다. 현재 총 5명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기존 인력이 원장이 이제 교류협력단 단장을 맡고 있고요. 박물관장이 총괄 책임관,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부장이 교류협력단 부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신규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문화유산 교류협력단 조직을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이 1명, 그다음에 일본 중국이 1명, 그다음에 미국 유럽 담당 1명 이렇게 해서 신규 인력은 좀 3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그 중에 현재 2명만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문화유산 환수 기획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서를 출범을 했었는데 뭐 중앙기관이나 이런 쪽에 다니면서 환수 명칭에 대한 이런 국제적인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명칭 변경이 좀 급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3월 19일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국내외 기관단체 네트워크를 좀 구축을 하는 해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 그다음에 문화유산 회복재단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들을 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사무로서 재단법인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런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들 그런 정보들을 좀 저희가 제공받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충남에서는 좀 시범 사업으로 향후 그 중국하고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과 충남문화유산 콘텐츠진흥원 쪽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그 충남의 이제 국외소재 문화재 그 업무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기금이 그 조성을 하게 된 계기가 백제 미소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제 소장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게 국가에서는 뭐 40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장자는 지금 뭐 150억 이야기까지 좀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속에서 그 기금이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이런 그 문화재 그 환수 관련한 그런 그 자문과 협의가 좀 진행됐었고요. 현재 그 충남 역사 그 박물관에서는 그 국외문화재 협의회가 지금 그 한 30여 개의 그 정부 유관기관 그다음에 민간 단체들이 좀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올해 그 상반기에 가입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 1차 대면 회의를 진행을 해서 각 그 기관마다 그 현안 사업들을 좀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는 지금 관계기관 정례 회의를 좀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충남도 그리고 박물관이 해서 월 1회씩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그 자문위원단 구성은 총 16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정부기관, 민간단체, 언론, 그다음에 종교계 이런 분들이 조금 그 모이셔가지고 자문위원단을 좀 구성을 했고요. 연 2회 자문을 좀 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재 그 제자리 찾기 대상 목록 선정 및 보호 활용에 대한 어떤 연구 자문 그리고 국내 네트워크 그리고 그 교류협력단 그 지원과 관련한 자문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요. 국외 소재 충남 그 문화유산 현황 조사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 257건 643점을 현재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앞서 그 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외 소재 문화재 문화유산 현황이 22개국에 753개처에 그 20만 점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충남께 현재 643점을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 이제 이 그 현황 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면 그 원주에서도 그 반출문화재 그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것 자체가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 나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그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그 만들어진 자료 자체가 이게 뭐 지자체별로 이렇게 유물 현황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일제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이 그 오랫동안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만든 그런 도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충남 관련한 그런 현황 자료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그 일본부터 영국까지 해서 그 지금 충남 유물을 찾아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요 유물들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할까 지금 저희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던 예시고요. 그래서 그 도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과 또 그 각 그 유물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그 서지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에서 이제 또 그 주간 경매 정보를 그 매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충남과 관련한 자료들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번호가 있고 이미지, 유물명, 그다음에 경매사, 정보, 뭐 그다음에 이제 URL이 연결돼 있어서 하나하나 이것들을 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남 관련해서 그 유물 소재가 현재 10건이고요. 미국이 6건, 일본이 3건, 호주가 1건, 그리고 대부분이 그 계룡산 분청 사기가 8건으로 많고요.
초상화가 현재 2건이 남아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유물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선은 최대한으로 충남과 연고가 있는 것들은 우선 그 목록에다 좀 놓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빼낼 생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주간 경매 그 정보, 그 충남 과료 그 자료 현황은 지금 번호, 그다음에 유물명, 그다음에 사진, 뭐 경매 장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업무뿐만 아니라 그 국내 소재하고 있는 충남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 활동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실제 국외 소재 문화재 이 환수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뭐 특히 이제 도의회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이제 내라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촉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막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국외에는 국외대로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충남 문화유산도 함께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충남의 그 도남문화재 찾기 운동을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41건에 625점이 현재 보니까 도난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사이트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 중에 도지적 문화재가 총 1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충남 도정신문에 칼럼을 이제 연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제 홍보 리플렛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2단 접지로 해서 도난문화재 그 사진하고 도난 일시, 장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좀 수록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자발적인 또 그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 그 사법단속반에서 골동품 매매상과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장자를 좀 현재 그 좀 조사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홍보 리플렛을 요걸 그 만들었는데 요걸 보시고서는 특히 이제 문화청에서도 굉장히 좀 호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그 영문 리플렛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청에서 이제 인터폴과 공조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과 연고가 있는 그 조선통신사 유물 그 소장자와 인수 추진입니다. 저희 박물관에 그 조선통신사 마지막 통신사 그 중립기미교의 그 유물이 좀 일괄 들어와 있고요. 그것 자체가 이제 도지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신미통신일록인데 이게 2017년도에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으로 좀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그 서울에서 그 기미교 관찰 3건을 좀 기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그 김희교 후손으로부터 18점의 유물을 좀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당 신유 선생도 그 통신사를 좀 다녀왔고요. 축포 황신 그래서 이분들의 그 유물 소장자들과도 좀 협의를 해서 주로 이제 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죽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기도 양평에서 저희가 그 죽당 신유 인장을 인수를 해갖고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째는 이제 국외 문화유산 그 교류 협력 및 보존 그 시범 사업인데요. 원래 이게 그 올해 좀 진행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좀 못하고요. 서고 이동영 선생이 이제 천안 출신이시고요. 그 독립 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마지막 거주지가 지금 중국 중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다 아파트로 지금 다 그 재개발이 되어 있는데 집만 이렇게 덩그러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지 어떤 보존 관리 그런 방안하고 그다음에 묘지석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보증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그 단순히 이제 그 올해는 못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내년부터 시작이 돼서 연차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내의 그런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좀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이제 그 단체 중에 이제 공주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실제 이제 공주회는 여기 그 일제시대 때 그 공주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공주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이름 자체가 이제 공주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그 구입했던 유물들이 반출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원들 중에는 또 그것을 저희 쪽에 이제 다시 이제 기증을 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실제 2008년도에 아메미야 히로스케 선생이 유물을 저희 박물관에 좀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반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선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공주회와 그런 지속적인 어떤 그런 유대 관계도 좀 맺어가면서 일본 내에 어떤 반출된 그런 문화유산들을 좀 조사를 하고 현황 파악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충남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좀 급하게 저희한테 이제 요청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시 이제 국내외 반출문화유산 조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좀 들어와서 12월에 좀 저희가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출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정리,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 그다음에 포럼 개최, 그리고 백제문화재 기간이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홍보관을 좀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국외 소재 현황과 관련해서는 47건을 좀 조사를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 665건이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도 거치고 9월 15일에 이제 전문가 포럼, 그리고 향후 이제 동영상 제작이나 사진전 개최를 위한 그런 준비들을 좀 착실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서 실은 또 한 꼭지가 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북 공동으로 이제 해외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추진을 이제 좀 저희도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도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출토의 금은 상감 동반하고, 그다음에 개성의 풍천사 고려불화, 이것들에 대한 환수 활동 그리고 지원들, 이런 것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실제 그리고 개성 만월대 발굴 성과 충남 특별전 유치되겠습니다. 실제 앞에서 있던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추진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문화재청에서 후원하고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주최 주관하고 있는 개성 만월대 특별전을 충남으로 좀 유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요거는 2002년도 2022년도 7월에서 11월까지 저희가 좀 확정이 돼서 아마 천안 쪽에서 지금 특별전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좀 현재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남북 교류 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학술 세미나가 기본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충남 지역의 고려시대 역사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한국중세사학회와 함께 충남의 고려시대 유물과 유적이라고 하는 학술 행사를 지금 1박 2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좀 가칭입니다만 충남 고려사 연구 포럼 이런 것들도 좀 운영을 해서 좀 충남의 어떤 고려사의 어떤 재조명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어떤 문화유산 교류 전시, 그래서 북한의 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특별전을 또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또 나름대로 좀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1월 1일자로 좀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신규 인력도 좀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좀 저희도 굉장히 좀 일이 좀 많이 벌려놓은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또 성과도 어느 정도 좀 내야 되는 그런 또 압박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차분 좀 저희도 좀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을 볼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줌으로는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고요. 세 번째 발표로 해외 소재 기록 문화재 현황 조사, 일본의 주요 도서관과 문화기관 사찰 소장 자료 관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울산대에 계신 노경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의뢰를 받은 일은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 문화재 현황 조사를
그래서 일본,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도서관과 문화기관, 사찰, 소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록 문화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서책입니다. 책 관련한 자료 현황 조사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일본 소재 한국 고문원 자료를 이제 장소별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 한 5만 권 정도가 지금 소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만에서 5만 권 정도가 엄청나게 많이 일본에 이제 우리 책들이 우리 고서가 가 있는데, 이 고서가 이제 일본에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경하고 교토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 외로도 진짜 뭐 큐슈라든가 뭐 여기저기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뭐 개인 학자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도 얘기가 나온 국외소재 문화재재단과 뭐 한국서지학회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이제 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또 조사 작업을 했고, 또 개별로도 하고, 되게 조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목록집이라든가 해제집도 되게 상세해지, 그러니까 단순한 목록이 아니고 상세해지도 나오고, 또 학술 논문도 이제 많이 나왔고, 결정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자료로 공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문원도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디지털 파일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대로 이제 가가지고 현장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구 상황조차가 되게 많은 연구사와 작업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이런 것을 정리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난 20년간 그걸 초반에 한번 정리를 하고, 지금 2021년인데 21년까지 이 20년간 이 디지털 자료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또 새로운 아주 강력한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왕윤정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의뢰하셔서 저도 이번에 이제 되게 오랜만에 또 다시 조사를 하니까 너무 새로운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있는 한국 고서들이 어떻게 일본을 가게 됐나, 그 경로는 이제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삼국시대 이래로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한 어떤 증정, 그러니까 뭐 신라라든가 백제라든가 뭐 고구려, 이렇게 삼국시대 이래로 뭐 고려시대, 조선 전기까지 선물하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임진왜란 중에 일본에서 이제 유출이라고도 하고 뭐 약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화재가 좀 많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까지의 수많은 고서들이 일본으로 이때 많이 유출이 되고, 우리나라는 정작 그 이후로 전쟁과 뭐 6.25라든가 뭐 병자호란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많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그때 건너간 일본에 있는 조선 전기 이전 자료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그쪽 자료는 일본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양난 이후로 또 통신사나 외관 등을 통해서 이제 서적 교류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20세기 초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뭐 조선총독부라든가, 그 다음에 각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간 개인들의 그 수집 활동, 도서 수집 활동이 또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현재 거의 한 4만에서 5만 권 정도의 책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요. 이거 고전 문학이 아니고 고전 문헌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전 문헌 연구를 자료를 그동안은 어떻게 조사를 해왔나? 사실 최근에는 다 이제 디지털 파일로 이제 많이 중요 자료들은 볼 수가 있지만,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공부하던 직접 소장처를 방문을 해서 원본 신청을 하고, 신청 절차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뭐 마이크로필름이라고 하는 그 흑백필름, 그거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좀 중요 자료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거나 뭐 복사물, 그리고 사진 촬영도 정말 비싼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 시절도 아니고 불과 15년 전에 제가 다산 저술 일본 소장 다산 저술 조사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는데, 정말 10년 사이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디지털 자료가 등장을 하면서 뭐 텍스트 파일도 등장을 하면서 이제 연구 방법도 되게 다양해집니다.
먼저 일본 소재 한국 고문원 자료를 이제 장소별로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도서관이 가장 메인인데요. 대학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그다음에 사립도서관 및 개인 소고가 있고요. 이제 문화기관으로는 이제 국립공문서관, 여기에 내각문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뭐 역사자료관, 민속관 뭐 등등 그 원래는 서적을 보유하지 않는 곳이지만 이제 뭐 다른 그 유물이나 뭐 소장품과 함께 서적이 조금씩 소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고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기관은 이제 사찰이 유명한데 사실 고려사경이라든가 많은 불경 자료의 경우에는 일본 전역의 사찰에 되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그 한적 자료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제 고려사경은 또 워낙에 특수한 분야여가지고 근데 또 오늘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왠지 충남의 유출문화재는 그 고려사경 쪽을 좀 뒤져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고려사경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한적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 좀 분리가 되는데 저는 이제 한적 중심으로 오늘은 조사를 했습니다. 도서관을 보면 이 목록들은 제가 드린 발표문에 보면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좀 많은 장소를 소장하고 있는 곳만 보면 대학 도서관은 일단 동경대, 그다음에 교토대, 그다음에 천리대, 그러니까 천리대 이제 텔리대라고 나라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천리교가 만든 곳인데 이 천리교도들이 포교하려고 우리나라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초로 조선어학과가 설립된 곳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조선 관계가 되게 발달한 대학이 돼서 여기에 이제 이마니시르 문고라고 엄청 좋은 문고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이오대, 와사다대, 뭐 큐슈대 이런 데들 이외로도 뭐 작은 규모의 대학에도 이렇게 많이 소장이 돼 있고요. 이런 건 전부 다 제가 제출한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도서관은 제일 이제 이 황실 도서관인 국내청 서른구, 그다음에 국립국회도서관, 오사카 부립도서관, 그리고 이제 사립도서관은 이런 동양문고, 정가당 문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경강 문고라든가 이런 문고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진왜란 때 약탈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에 이제 약탈된 아니 넘어간 자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문고들입니다. 그리고 문화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문서관, 박물관, 미술관, 뭐 도쿄박물관, 규슈박물관, 뭐 교토박물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자료관이 이제 대마 역사민속자료관에 통신사 관련한 종가문서라고 해가지고 그 스시마 번주의 문서가 이제 수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찰에는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나라 정창원의 신라 유물과 뭐 고문서인데 이게 뭐 제대로 된 고문서는 아니고 그 당시 포장지로 사용을 했던 종인데 거기에 이 정창원이 황실절이어가지고 사실은 자료를 일반인에게 딱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시회로만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봤더니 신라 거를 했는데 그 옆에 이렇게 그 도록에 종이가 이렇게 꾸깃꾸깃 포장지라고 있는데 그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뭐 호적 고문서였다. 근데 이 신라 시대 그런 종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일찍 해봐야 이제 고려시대 불경이기 때문에 엄청 이제 귀한 자료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적을 보관하고 있는 사찰로는 교토의 건인사 양조관이라는 곳이 조선통신사 통역을 수행하던 승려들이 있던 곳이라서 거기에 이제 그 다수의 좀 한적이 거기에 조선본이 꽤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뭐 남선사 지은이 이런 것들은 이외로도 되게 전역에 걸친 절에는 이제 불경 자료들, 그러니까 필사한 불경 자료들이 주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전국에 걸쳐가지고 한 5만 책에 이르는 엄청난 고문원에 대한 이게 그냥 하려면 정말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 조사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목록화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 상황을 보면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한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일단 각각 진행이 되고 또 협업 최근에는 이제 협업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록 해제집은 이제 총괄하는 일본 전체를 총괄하는 목록집과 뭐 해제집이 이제 시도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개별 도서관들, 뭐 동경대 도서관, 뭐 교토대 도서관 이런 식으로 동양문고 이렇게 개별 도서관 목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도서관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 소장자가 누구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무슨 자료가 많고 이런 개별 연구들에 대한 그 저술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국 고문원 조사 현황을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이 역사도 나름 벌써 100년의 역사가 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부터 일제강점기 때 이미 그 경성에 온 식민지에 온 그 일본인 그 수장가들이 책을 모아서 자기들이 목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초창기에 그 일본인 수장가들 주도로 그 이마니 시류라든가 뭐 가와이 뭐 히로타미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서고의 목록을 이제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한 게 기본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로 1990년까지는 그냥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서로 교류도 별로 없었고 그냥 각각 알아서 일본은 일본대로 뭐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 한 명씩 인연이 닿는 사람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중반까지 이제 한국의 서지학회에 천혜병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서지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현지에 가가지고 실사 조사를 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에서 그 일을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정과당이랑 와세다 도록 작성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 디지털 서치 검색 및 원문 이미지, 그래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되게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소장기관과 학자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또 일본도 일본 자체로 그 이전까지는 중국 자료를 하는 가운데 곁다리로 한국 거를 조금 했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조선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 연구들이 지금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목록 해제집 그 연구 상황을 보면요. 이것도 제가 지금 전부 다 제출한 그 글로 된 것에 쫙 리스트를 뽑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것들은 지금 일단 그냥 다 리스트니까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본 도서관에서 예전에 작성을 했던 1990년대 이전에 작성을 했던 그 조선본만 따로 모아서 만든 목록들이 좀 이게 특별한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본 도서관 작성 목록은 한정 목록이라고 해서 중국서와 다 섞여 있는 가운데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돼요. 조선본을 따로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천리 델리드라든가 동양본고라든가 오사카 부립 그다음에 주호대학 같은 경우는 특별히도 이렇게 조선본만 워낙에 조선본이 유명한 컬렉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부터 일찌감치 따로 뽑아서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일본에 무슨 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이제 90년대 전에 80년대까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작업이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기존의 목록들을 수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한 책들이 일본 소재 한국 고문원 목록, 일본 소재 한국 전쟁 목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9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일본의 그 목록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요 자료들은 또 마이크로필름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와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하고 뭐 공개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일본의 목록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목록에는 아무래도 오류도 많고 너무 간단하고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 이 한국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이라기보다는 이거의 전신인 해외 소재 그 한국 고문원 조사 연구회라고 하는 한국서지학회 학사 선생님들이 만든 그런 협회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고 해외 소장 한국 고문원 자료 조사 및 목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작업인데요. 1991년부터 2002년까지는 한국해외전쟁조사연구회라는 곳에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교토대, 그 다음에 이제 버클리대 아사미 문고를 넣은 건 이게 원래 아사미 문고가 우리나라 책이고 이제 일제시대에 아사미 린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경성에서 수집을 한 건데 일본이 나중에 이거를 미국으로 팝니다. 버클리 대학으로. 그래서 이거는 버클리 대학 소장이긴 하지만 이제 일본 서고로 약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국공립문서관, 뭐 국내청 서른 목록을 만들었고 2003년부터 14년까지는 이 단체가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이제 그 일본 소장 그 도서관 목록들을 만들었고 이 자세한 서지 정보는 전부 다 제가 제출한 그 글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이 고전적 연구팀에서 이제 오그라 문고, 세카도 이게 정가당 문고, 와세다 대학 도서관인데 저는 여기서 이 세카도 문고하고 와세다 대학 도서관 자료 이 목록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버클리대 동아시아 도서, 아까 이 아사미 문고를 이제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최근에는 교토대와 협업을 해서 일본 교토대 가와이 문고의 상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관 작업과 별도로 이제 개인 연구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목록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분은 이 후지모토 유키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일본 현존 조선본 연구라고 해서 이분이 거의 40년에 걸쳐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일본 전역에 있는 한국본을 다 조사를 하셨습니다. 손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집부와 사부를 출판하고 있는데, 집부는 교토대에서 출판하고 사부는 우리나라 동국대에서 출판하고, 그래서 거의 이분이 진짜 금자탑 같은 그런 걸 일단 총망라하는 목록을 만들었고, 그 외로 이렇게 또 개별 연구자들끼리 소소하게 이렇게 만든 작업들이 있고요. 제가 좀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록집들, 자세한 목록집들은 이제 제가 쓴 글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 논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뭐 한국사 자료보고에서 책으로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 국어학, 국문소설, 뭐 고문서, 다산필사본, 활자본 등 주제별로 또 일본에 소재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있고, 개별 도서관 조사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다 리스트를 제공을 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 소장된 정약용 필사본, 이거 전국적으로 현황과 서시사 특징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이외로 뭐 가와이 문고, 오사카 브리엔, 뭐 게이오 문고, 뭐 정가당 문고 자료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데 제가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모든 자료들이 이제 디지털로 공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저희가 어찌됐건 목록과 상세 해지가 있고 마이크로필름을 갖고서는 어찌됐건 그 원본의 상황을 볼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이게 전부 다 전산화가 돼서 검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귀중본 자료들 같은 경우는 실물로 사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어디서 하냐면 이제 해외 수장 한국 정정의 해제 및 디지털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전 자료 조사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15년 사이에 넘어오면서,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사미 문고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 이게 이제 50년대, 70년대 연구와 90년대 연구와 2000년대 이후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사미 문고 하나를 두고서 아주 옛날 방식, 그리고 뭐 중간 방식,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나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목록집 자체가 여러 번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 버클리 대학에 있는 목록집인데, 1969년에는 중국인 사서가 영어로 아사미 문고를 해제집을 내고, 1996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지학회에서 가가지고 실사 조사를 해서 그 목록집을 내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2009년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새로 가서 실사 조사를 하고 또 고전적 목록을 만들고 디지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목록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요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100년의 이 목록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수장자가 만든 목록부터 시작해서 일본인들이 만든 목록, 우리가 새로 만든 목록,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와서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 만든 목록, 되게 여러 버전들이 주요 서고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일본 소재 한국 고문어 검색 및 디지털 이미지 제공 사이트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고전 종합 DB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거 디지털화 사업하는 거고, 여기 고려대 해외 한국학 자료센터인데요. 보이시죠?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외 수장 기관으로 교토대, 오사카부리, 동경대, 일본 동양문고, 버클리대 해서 이곳의 귀중본 자료들의 원본들을 지금 디지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찾아볼까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정리할 경우 이렇게 하면 여기 이미지가 있는 거 있죠. 여의도적 책문. 이게 일본 동양문고였는데 이미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다 설명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저같이 20년 전에 진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 제가 자세한 거를 이렇게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정말 목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뭐 손으로 신청하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도 이런 격세지감이 없어서 요즘 연구자들은 정말 되게 좋은 세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은 일본 소재 한국 고문어 검색 디지털 이미지 제공 사이트가 일본 쪽도 있고 우리나라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나라 쪽은 이 고려대에서 거의 다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고 있고요. 일본 쪽은 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한정이랑 섞여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토대 뭐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중요하고 좋은데 특히 이 와세다 같은 경우가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어서 이 와세다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네, 이게 와세다 일본 한적 그건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이학진암이라고 여기 보세요. 한글로도 이렇게 검색이 안 돼. 한문으로만 검색이 되는데 가만 있어봐.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해놓을 걸. 네, 제가 이거 한번 보시면은 그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는 목록집이 이미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와세다 거는 와세다에 있는 우리나라 그 고전적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와세다 대학은 최근에 작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와세다 대학 소장 한국 고문원 상세 해제와 목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만약에 실물이 궁금하다 하면은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면 원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스시마 그 번주 문서 이런 것도 전부 다 디지털 이미지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다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료가 어떤 목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디지털화 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미지가 다 보여줄 수 있나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본의 지인들한테 이쪽 작업하는 분들한테 여쭤봤다가 정말 최근에 들어서 일본에서 정말 되게 많은 작업들을 그러니까 이 국내청 자료만 하더라도 원래는 중국 자료만 있는 것을 최근 들어와서 도쿠가와 때 들어왔던 조선전기 그 한국 고전적 중심으로 해서 2025년 공개를 목표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이제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입수하는 것이 되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이제 일본 소재 한국 고문화재 조사 현황은 이게 이제 식민지 시기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식민지 시기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수장가가 주도로 자기들이 소장 목록들을 작성을 하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각각 소장기관별로 개별 연구자별로 간헐적으로 작성이 되다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종이책으로 된 서적 목록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해제지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기존의 목록은 간단 서지였다면 이제 그 해제도 상세 서지, 아주 자세한 서지, 사진들도 다 칼라 사진을 집어넣는 아주 고퀄의 목록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준본 자료들은 전부 다 디지털로 원문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또 뭐 따로 각각 알아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실시간으로 매 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되게 없어서 두서없이 발표했는데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중국하고 일본으로 자료 조사하러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줌으로 된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요. 약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2부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